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적인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텐데요. 그 개념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한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협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협의. 이 협의라고 하는 말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좁은 의미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협의의 개념 그랬을 때는 좁은 의미의 개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또 소극적 의미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먼저 협의의 의미에서의 개념을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좀 소극적이다, 좁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좁은 의미의 개념, 소극적 의미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가장 가깝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소셜 워크라고 하는 사회사업의 대체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사업의 대체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협의의 사회복지 혹은 임상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현대화된 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임상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임상사회 복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사회복지 혹은 임상사회 사업, 임상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체계에서 하나의 전문직으로 전개되는 실천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그랬을 때는 먼저 정부가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을 세우게 되겠고 또한 그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체계 내에서 하나의 전문적으로 전개되는 실천 체계를 가리켜서 사회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사회복지의 기술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하나의 그 방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 협의의 사회사업 또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좁은 의미의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충적이고 잔여적인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지 수혜자, 현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이 복지 수혜자를 고객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고객이라고도 하고 또 과거에는 이 고객이란 말 대신에 복지 수혜자를 의뢰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적인 용어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 쓰고 있는데 이 복지 수혜자를 선별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충적, 잔여적 의미의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래서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는 바로 보충적, 잔여적 의미의 어떤 그 개념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서 또 현대적인 그 감각을 가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클리니컬 소셜 워크라고 그래서 임상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1960년대 사회행동이 대두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임상사회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행동이 형성되어져 가는데 이러한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된 거죠. 반발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임상사회 사업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고 1970년대 이후에 직접적 서비스 실천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부터 이러한 그 발전이 도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에게 그 고객에게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가 전개되어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전개되는 그런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실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임상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임상사회 사업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게 되면서부터 전문적인 그런 학술지를 발행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차원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 임상사회사업학회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구성 체계를 어떤 이론보다 실습이라든가 실기에 중점을 두고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실천 현장을 토대로 갖고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임상사회사업학회가 구성이 되었고, 과거 사회사업학과를 이수한 이들이 사회복지를 주로 기술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학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대적인 그 차원에서 또 우리 그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또 이런 그 반론도 제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서비스 실천을 구분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라고 하는 말, 이 직접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간접적이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 실천을 과연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그 의문점을 갖다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회사업 실천의 대체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실천적인 의미가 강조되면서부터 사회사업의 어떤 하나의 그 제한성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사업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전개되는 하나의 기술론적인 의미의 실천 체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사회복지사를 가리켜서 사회사업가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갖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을 전개해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을 가리켜서 과거에는 사회사업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고객의 어떤 개인의 필요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기타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사회사업 실천이라고 하는 쪽에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사업 실천이라고 했을 때는 자선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이 어떤 그 클라이언트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선이라고 하는, 스스로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선 사업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직한 인가를 주도하기 위한 실천적인 면을 갖다 강조하게 되면서부터 대상자가 개별적이다 혹은 선별적이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갖다가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방식이 개별적이다라고, 선별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는 자선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자선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선적인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바람직한 인간을 주도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방면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개별적이다, 선별적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또 몇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상적인 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 사회가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이상적인 면을 갖다 강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제도와 정책을 기초로 고정적 패턴에서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넓은 측면들을 갖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측면, 또 바람직한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인간적이고 전체적인 움직임, 또 그에 따라서 제도와 정책을 기초로 고정적인 패턴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면, 사회복지 실천이 이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제도와 정책을 토대로 해갖고 공적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성 이런 것을 갖다 제시해 준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회복지 실천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말보다 크다라고 하는 데서 연유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말 자체가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또 그 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갖다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나라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어떤 공적 기능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또 어떤 그 나라가 이런 어떤 그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통한 공적 복지 자금을 통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나 또 좀 미시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는 측면에서는 사회사업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NASW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라고 하는 걸 툴로 나눠서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 향상 혹은 회복을 위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와 관련시켜서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켰고요. 또 그와 관련된 개개인 자신의 능력 향상 혹은 기능 회복 이런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내용 자체도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의 그 목표 달성에 적합한 사회적 조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 역시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적인 그 기능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과 2를 합쳐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3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그 강하게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면 이 베이커라고 하는 그 바커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 자신의 그 주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복지연맹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라고 하는 그 국제사회복지연맹에서는 어떤 그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를 가리켜서 하나의 그 사회사업의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사회복지사가 이제는 하나의 그 전문성을 띈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하나의 그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 사회적인 유대, 또 어떤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 평등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회사업의 하나의 그 전문직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어떤 하나의 그 정의보다는 이런 그것보다 더 확대된 개념을 추구한 것이 바로 국제사회복지연맹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가 주장했었던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확대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회 변화와 발전, 평등화에 대한 추구, 사회 정의와 인권, 공동에 대한 책임,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와 같은 것들을 원칙적으로 강조하기 시작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어떤 클라이언트 개인의 어떤 그 발전적인 측면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 개인의 어떤 발전적인 면 한 가지만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발전, 평등화 추구, 사회 정의와 인권, 공동의 책임과 다양성 존중이라고 하는 보다 확대된 어떤 개념을 가진 어떤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미국 사회복지협회의 정의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조금 더 넓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개념
혹은 적극적 의미의 개념으로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가 행정 관료 등으로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확대된 영역을 갖다가 가리켜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정치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거시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협의의 개념에서는 주로 그 클라이언트 개인을 갖다 한정하는 어떤 거기서 원조할 수 있는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광의의 개념 속에서는 이 정책과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보다 더 한 차원 더 발전된 어떤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공적 기관에서의 활동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사회복지사가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회복지사를 산업복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과 이상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산업복지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환자의 삶의 질, 이 환자를 또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고객이라고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고객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또 의료진 사이에서 환경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무슨 병원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병을 치료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것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어떤 것들을 할까요? 이 환자의 어떤 삶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진, 한층 더 향상된 그런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의료진 사이에서 컨트롤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적인 차원 조금 더 클라이언트 개인에 국한시켜서 보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어떤 개별적인 단위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사회복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과 제도 사이에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그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넓은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중간 범위가 있어요. 이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선 또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이 실천에는 가치에 일치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가치에 일치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위임에 이행되는 방식들을 갖다가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는 거냐면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손상된 사람의 재활과 그에 따른 회복 또 예방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시적 실천이라고 했을 땐 마이크로 프랙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클라이언트 개인의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 범위 실천이라고 했을 때는 메조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죠. 즉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실천 사이에 중간에 있다.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거시적 실천이라고 했을 때는 넓은 범위, 확대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프랙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부적 차원에서의 넓은 범위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땐 거시적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클라이언트 개인을 갖다가 상담을 한다든가 상담을 통해서 그 필요를 알고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보다 여기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거시적인 어떤 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은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뤄진다라고 했을 때 범위가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거기에 이제 중간 범위의 실천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그 학문에 대한 개념은 다 조작적인 정의를 학자가 하게 돼 있는데 이 조작적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사회복지 실천을 사회복지와 실천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 그 자체로 정의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라고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회적 안녕 상태, 자, 좀 보다 넓은 의미를 담고 있죠.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정해졌어요. 그 차원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로 정부가 대안을 갖다 마련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서비스로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디로 전개가 됩니까?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정부는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과거 동사무소라고 불렸죠. 여기서 급부를 할 수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발굴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원조하는 그런 방식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반적인 그런 활동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와 실천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조합으로 정의하게 되면 광범위한 개념, 주로 중간 범위에서 거시적인 실천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시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중간 단위에서의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거시적 차원으로 주로 이어져 가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냐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조작적 정의를 해봤을 때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대와 환경과 학자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수준을 보자고 한다면 급변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환경과 그 맥락에 따라서 정의 수준이 고려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달라진 수준을 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개인의 원조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원조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정책과 제도를 기초로 해서 활동하게 되면서부터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느냐,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수준도 급변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환경과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정의 수준이 다르게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최혜경 교수님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혜경 교수님은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면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을 고려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상담, 서비스 제공, 자원 개발, 또 여기에 따른 연계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의 전문 활동으로 보면서 개인과 집단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그 변화를 돕는 직접적인 실천과 사회복지 행정, 정책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 활동으로 직접적 실천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간접적 실천을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활동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서 우리가 봤듯이 미시적이다, 또 그 중간 단위의 실천이다,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이다 라고 봤을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단체라든가 그 기관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또 개인의 어떤 활동 영역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상담, 서비스 제공, 자원 개발을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그 활동으로서 개인과 집단과 가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변화를 돕는 직접적인 실천과 사회복지 행정 정책자,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으로 직접적 실천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그 직접적인 실천이 가능하면서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간접적인 실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통한 서비스 실천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 간접적인 실천을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전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어떤 직접적인 실천, 간접적인 실천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혜경 교수님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개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1차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원조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개인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그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집단의 변화가 함께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가족 구성원들의 한 그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 개인이 가족을 포함해서 그 집단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족도 포함한 그 집단의 변화가 같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을 이룬 사회사업단의 어떤 경제활동에도 관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어떤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집단을 이룬 사업단의 어떤 경제활동에도 관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계획된 변화를 위한 하나의 전문적인 개입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또 공동체의 어떤 집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적극성을 띌 수가 있는데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흔히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를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갖다가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동아리 활동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뭐 저녁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그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뭐 책을 읽는 모임을 갖다가 만든다든지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독서 동아리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변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죠. 클라이언트의 어떤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시켜 나가는 것인데 모든 국민이 시민으로 변화되는데 중점을 두는 하나의 사회복지적인 운동.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뭐 NGO 활동 같은 것들을 데려볼 수가 있어요. NGO 활동을 하나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활동을 구성해 나가는 것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들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관련 제도를 갖다가 손보기 위해선 변동시키기 위해선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갖다가 체크하고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관련 제도의 변화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복지를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부족한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기초로 해서 제도 변화를 갖다가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제도 역시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인 변동과 사회적인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제도도 역시 새롭게 손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개혁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실천을 통한 나타난 사회복지 관련 제도의 개선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은 첫째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개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지 이 개인을 떠난 서비스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인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서비스와 물질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심리사회적 서비스는 뭘까요? 바로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상담을 해서 이 클라이언트 개인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물질적인 원조를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심리사회적 서비스로서 상담, 치료, 주변 환경 개선들을 갖다가 들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우리가 쭉 얘기하는 그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그 사회적 환경들을 변화시키지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의 어떤 치료가 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물질 서비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현금과 현물, 숙식, 가사 서비스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돈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는 현금이 주어져야 되겠고 그것은 그 현금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것을 내가 필요로 하다라고 했을 때 그 필요한 것들을 갖다 구입한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적인 측면을 보다 더 강조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그 현금뿐만이 아니라 현물도 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그 현금을 잘못 사용하는 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물로 제공하는 편이 더 낫다. 국가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거처가 잘 마련되지 않은 또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에 놓여 있는 그 대상자를 통해서는 숙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들이죠. 뭐 공동임대주택이라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이나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 나이든 어르신들 또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어르신들에게는 가사 서비스들이 또 제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장기 요양 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되면서부터 노인 복지가 향상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과 가족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집단과 가족과 밀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또 그 개인이 속한 가족과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인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주거 범위 영역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집단 가족의 개별 상황과 집단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점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는 것. 바로 누가 개입할까요?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엮이는 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집단과 가족 기반에 대한 서비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재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사업, 또 그리고 지역사회 사업, 또 지역사회 실천 이런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고요. 또 마을 동네 기반의 공동체 짓기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양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매우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복지 자원을 갖다 개발하기 위하다 보니까 모금을 한다든지 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자원봉사 관리에 전문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자, 그래서 자원 제공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나눔을 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제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운동이라고 해서 국민을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앞서 말한 뭐 NGO 활동 같은 것도 하나 예를 들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동참케 할 수가 있겠고 사회복지 재정을 확보하는 데 유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한 예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개인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욕구와 문제를 지는 그 개인의 중점을 두게 되고요. 또 자원을 지닌 개인의 관심을 두면서부터 기관과 단체 역시 그 특정 개인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욕구가 클라이언트에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해결해야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자원으로 참여하는 개인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분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현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내 상담실, 5개 지역사회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이자 자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투입되는 경제적인 어떤 상태를 고려하고 이 재정이 바로 사회복지의 처우와도 직결되어져 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 실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복지의 처우도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진행되는 하나의 그 방식인데 사회복지 실천이 구체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회에서 철저히 계획된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그 복지관이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계획을 통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기초로 해서 유기적인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사의 어떤 운영 방식 또 운영자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가 다른 결과를 낳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와 내용과 구성이 되는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역동과 맥락과 형성이 원래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의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하나의 역동성을 가지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의 그 바운더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안팎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조명을 해보면 연구자나 실천가가 국내의 타 기관과 외국의 어떤 사항들을 갖다가 조명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의 어떤 타 그 관련성 있는 그 기관들이 또 외국의 어떤 상황들은 또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조명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하나의 역동적인 그런 그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의 어떤 경제 상황 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국가 안팎에서 조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에 있어서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조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지식과 또 가치와 또 윤리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그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조명할 것이냐?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다. 또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가치다. 또 사회복지적인 윤리다. 또 사회복지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갖고 조명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역동성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했을 때 기관의 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기관,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 그 기관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을 역동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치열한 준비와 짜임새 있는 어떤 과정으로부터 실행이 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갖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철저히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무엇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갖다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짜임새 있는 과정으로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민들이 사회복지 실천했던 당사자로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은 사회복지 실천했던 관련인으로서 봤을 때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당사자일 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은 제3자로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또 그 관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측면도 세 가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의 반응을 볼 때 이렇게 하나부터 세 가지를 먼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당사자, 또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관련인, 그리고 제3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의 반응을 볼 때.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으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후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그 역동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있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다이나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규정해 나가는 정부의 계획된 지침을 갖다가 바로 이 역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권위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국가가 헌법으로 정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그 상황에서 존재 그 자체로서
참 그 인간다운 어떤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부여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간을 갖다가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재 자체의 그 권위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인간을 원조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내용들은 당연히 권위가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에 따른 충분한 책임도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그러한 그 맥락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 행정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 계획으로 바꾸고 또 이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조직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의 연결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져 나가기 위해선 바로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적인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광범위한 그런 그 배경은 바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사이에서 하나의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도 그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으로 옮겨져 나가는 하나의 수단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연결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찾을 때 여기에는 바로 정책과 실천 사이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진 그런 부분도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범주가 있고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것인가, 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에 있어서는 다양한 범주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상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직접적인 서비스 실천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바로 직접 상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행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회복지 실천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을 세웠으며, 그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옮겨져 가는 과정에 어떠한 복지 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에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의 형성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자기의 느낌과 생각대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을 정해 놓았든가,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시각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자녀적인 차원에서, 또 선택적인 차원에서, 또 제한된 의미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근간으로 할 것인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의 기조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사회복지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이 바람직할 것이냐,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이 바람직할 것이냐, 중간 단위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이 바람직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사회복지 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의 형성 원리를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정책이 정해져 있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사회복지 정책이 정해졌으면 사회복지 행정에 의해서 서비스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당사자에게, 개인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것은 다시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증명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은 다시금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역시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형성의 원리를 담고 있는 하나의 도해, 그림으로 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을 규정하게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갖다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당위성에 근거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입각을 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는 강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편익, 국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규정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상황을 최대로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모르는 사회복지 정책이 만약에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국민에게 갈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갈 수가 있겠죠. 자,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간다라고 했을 때 바로 잘못된 사회복지 정책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일차적인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복지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을 아우르는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과 실천 사이에서 서비스를 갖다 제대로 이행해 나갈 수가 있도록 공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인적 구성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지역사회에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또 필요하게 될 수가 있겠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이다. 자,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미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현실에 중점을 둔 사회복지 실천이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복지 기관이 주도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를 누가 할까요? 지역사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작을 하기 전에 욕구를 갖다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 독서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뭐 볼링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있는 삶, 퇴근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클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역사회 현실에 중점을 둔 사회복지 실천의 한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와 주민의 욕구를 철저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제도적인 성향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국가가 어떤 정치를 하느냐, 가진 자의 편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그 국가가 현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지 수혜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국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느냐, 복지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에 어떠한 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견해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시대적인 문화를 갖다가 바탕으로 했을 때 그 문화 속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도적인 성향의 하나의 그 사회상의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제도의 어떤 일환인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상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 시대의 거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그런 역할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사회복지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근간이 되고 있다. 사회상을 반영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교적인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에
가장 그 합당한 사회복지 실천은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면 노인복지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가 하나의 또 그런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법제화의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한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어떤 울타리를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선행위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익단체가 개입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어져 가게 되는 데는 각 이익단체, 협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협회가 법제화에 개입을 하게 되죠. 우리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이해해주기 권익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회가 있어야 될까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법제화에 있어서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을 제정하라, 개정하라라고 하는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중앙정부, 직접적으로 지방정부가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적인 면과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양비론적인 측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개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민간의 자율성이 떨어지겠죠. 또 반면에 지방정부가 정부보다 앞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뭐 조례를 갖다가 제정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중앙 정부하고 마찰을 또 빚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발전적인 면과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적인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헌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지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와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천 사례에 근거한 경험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또 사회복지사,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하나의 그 결과가 하나의 경험적인 토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의사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종교인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 실천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그러한 그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했을 때 지식 기반이 이루어져서 전문적인 활동이 수행되어져 간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온정주의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 주도하다. 왜 온정주의에 그쳐서는 안 될까요? 온정주의에 그친다고 하면 개인의 자선적인 어떤 행위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전문적인 기술이 도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갖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적합한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그 방법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과정으로서 형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갖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특성을 얘기할 땐 바로 이 기술적인 어떤 적용 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목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사회복지 실천이 좋다,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위성을 부과한다라고 해도 이 실천의 이면에 사회복지사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윤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 졌고 또 사회복지사의 몸에 배어 있어야만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가 될까요? 클라이언트하고 상담한 것에 대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 이해가 될 수가 있겠어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서비스를 전개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또 안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또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윤리성에 대한 준수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윤리에 대한 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실천적 가치 지향성이다. 현장에 기반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관계 유형과 질을 망라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성향의 클라이언트와 주민과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그 관계가 곧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적 관계를 토대로 해서 자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성은 항상 강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를 자꾸 찾는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성 속의 총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성 속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다이나믹하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안과 환경을 총망라해서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대상자가 인간으로서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의 성찰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욕구를 어떻게 그 클라이언트가 분출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한 구체성을 담고 있다. 이 바로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면서 진실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 인간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앞에서 언급한 윤리의 준수를 강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한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